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닷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오후 4시 반 당대표 후보 두 번째 방송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당원 표심이 절대적인 선출 방식 속에 이른바 반탄과 찬탄이 맞붙는 형국이죠. 반탄인 김문수 후보가 우세하다는 평가지만 1차에서 원샷으로 승리를 확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막판 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8월 17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단독 취재로 시작할까요? 12.3 비상계엄 당시에 해양경찰도 계엄사령부에 참여하려 했다. 그런 정황이 저희 KBS 취재 결과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해경 고위 간부가 총기 무장부터 수사 인력 파견까지 이렇게 적극 주장하고 나섰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고등학교 후배로 평소에도 교류해 왔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13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 그리고 경찰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또 다른 기관 해양경찰청도 비상계엄에 가담하려 했던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인물은 해경의 실질적 3인자로 꼽히는 안성식 기획조정관. 안 조정관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비상사태를 대비해 총기를 불출해 무장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청장 주재 긴급회의에서는 수사 인력을 당장 계엄사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하는 수뇌부가 몰건이라고 반발하자 언성을 높이며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인사와 예산, 교육 등을 총괄하는 안 조정관의 돌발 행동에 해경 내부에선 안 조정관이 사전에 계엄과 관련한 언지를 받은 것이란 의혹까지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 조정관은 충암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해경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선후배들과도 두루 안면이 있었습니다. 안 조정관은 사법고시 출신으로 계엄법을 잘 알아 건의했던 것뿐이라면서 충암고 선배들과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 정상이 먼저 만나기로 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그리고 24일 이렇게 일본 도쿄를 방문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이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다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대통령실은 실용 외교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3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위를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일정이 확정되면서 회담 의제도 관심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북핵 대응 공조 등이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규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가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민의 건강적인 이익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의 경우 경제와 안보 협력 강화와 별개로 대응한다는 기조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최근 양국이 모두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달라진 통상 환경에 대한 공조 방안도 모색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례적으로 일본을 먼저 찾는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일 공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 견제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이는 전략적 포석이란 겁니다. 이 대통령의 방미 방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대미 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역대 영부인 중에 최초로 구속된 김건희 씨 수용번호 부여받고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죠. 네, 12일 화요일 낮에 법정 구속 심사가 끝난 뒤에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니까 6제곱미터 크기의 한 2평이 채 되지 않은 독방에 수감이 됐고요. 이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봤던 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습니다. 13일 수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뒤 9시간 20분 동안 서울 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홀로 대기하던 김건희 여사. 영장 발부 뒤 정식 수용됐습니다. 입소 절차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았습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 4398번을 발부받았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은 뒤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김 여사는 원룸 형태인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CCTV로 감시를 받는 이 방엔 변기만 있는 화장실, 선풍기 TV와 접이식 테이블, 그리고 이불이 있습니다. 크기는 6.6제곱미터 내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독방 크기인 10제곱미터보다 작습니다. 윤 전 대통령 독방에는 김 여사 방과 달리 세면대와 접이식 매트리스도 갖춰져 있습니다. 식사, 운동, 목욕, 김 여사의 하루는 일반 수용자와 같습니다. 다만 사고 예방을 위해 운동과 목욕 시간대는 다른 수용자와 별도로 받습니다. 구속과 동시에 김 여사 신병은 교정당국에 인도됐습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인 김 여사가 받던 대통령 경호처 경호는 중단됐습니다. 특검 조사를 갈 때도 경호차가 아닌 호송차를 탑니다. 김 여사 측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그 김건희 씨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도 받았죠? 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14일 오전 10시쯤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서 조사는 오후 2시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 질문이 집중이 됐는데요. 답변은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14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지난주 조사와 달리 구속 피의자가 된 김 여사. 사복을 입었지만 수갑을 찬 채로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시작해 오후 2시 10분 끝났지만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은 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첫 조사 대상은 공천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특검팀은 20대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고 이를 대가로 명 씨가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청탁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미리 달라고 직접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지만 김 여사 측은 지시한 적 없다. 유튜브를 보고 묻는 거냐 반발하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노동주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김 여사가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소통했는지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려고 했는지 등 남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예정과 달리 한 차례 더 공천 개입 조사를 해야 합니다. 구속기간 20일 내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 특검은 김 여사에게 오는 18일 재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은 이날 변호사를 먼저 접견하고 출석 여부를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KBS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실시한 KBS 여론조사입니다. 응답자 63%가 국정 운영에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결정엔 그 의견에는 정말 팽팽히 갈렸습니다. 14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여론조사 결과 들어보시죠. 취임 2달여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63, 잘 못하고 있다 27%였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대책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민 언론과의 소통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교 통상정책 4, 북한 대응 야당과의 관계, 내각 인사 등은 각각 2%였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와 통상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와 민생 대책, 내각 인사, 야당과의 관계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잘된 협상이란 평가가 56, 잘못된 협상이란 평가가 37%로 긍정평가가 20%포인트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한 데 대해선 적절한 결정 48, 부적절한 결정 47%로 팽팽했습니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현행처럼 50억 원 이상이 36, 정부 개정안인 10억 원 이상이 20%였고 중간 수준인 30억 원 이상이 바람직하다가 33%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9%로 29%포인트 차를 보였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각각 3%였습니다. 대선 전 여야가 바뀌기 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띕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1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혜리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무리했죠. 네,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2년형을 선고받고 8개월째 복역하던 조국 전 대표가 15일 새벽 0시를 기해서 사면 복권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에 대해서 이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했고요. 또 비판 여론도 경청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15일 금요일 KBS 9시 뉴스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정이 되자 교도소 문이 열리고 조국 전 대표가 걸어 나옵니다. 환영 나온 조국혁신당 의원, 지지자들과 인사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8달 만에 석방입니다. 조 전 대표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면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비판도 경청하고 있다. 반대와 비방을 모두 받아 안고 정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계 복귀 의지와 향후 활동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조 전 대표는 다음 주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종교계 등 사면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곧 만나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의와 상식을 짓밟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개 항의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이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0도에서 35도 분포인데요. 특히 폭염경보 지역인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 제주는 35도 안팎의 체감온도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매우 무덥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1도로 예상이 됩니다. 세종, 대전, 부산, 제주 33, 광주, 대구 34, 강릉은 35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28도에서 35도 분포로 당분간 이렇게 낮에는 폭염이, 낮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는 곳에 따라 가끔 비 예보가 있고 오후까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도 수도권 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낮 동안 기온이 올라서 무더위는 반복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부분 남부지방의 오존 농도가 나쁘겠고 자외선 지수도 오늘 오후에 높겠습니다.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9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희영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고속도로 정체 구간 길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서울 양양선 정체는 50km에 달합니다. 홍천 휴게소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가장 흐름 답답합니다. 반대 양양 방향은 월문 3터널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에서 원주 사이 25km 정체고요. 새마을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이후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에서 여주 분기점 사이 흐름이 답답한데요. 또 그 사이 감곡 부근에는 사고가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안성분기점 4차로에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군산에서 동서천까지 정체고 서산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하고요.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립니다. 이후 서평택과 매송에서 속도 주춤하고 다시 일직분기점부터 쭉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강암터널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서안암 분기점부터 여파받아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드디어 한자리에 앉았죠. 네, 이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3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잘 끝냈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하면서도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노딜, 사실상 협상에 이른 게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양측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보다는 평화협정을 직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푸틴 대통령도 이에 공감한다고 밝혔고요. 푸틴 대통령 역시 이번 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이 적대 행위를 빠르게 종결해야 한다고 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시기적절하고 매우 유용한 회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더 확실히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유럽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틴이 평화협상 기간에는 절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해야 다른 지역에서 전선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푸틴이 강조하더라라는 말도 전했다고 합니다. 또 소식통 4명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 평화협정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방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푸틴도 역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 후에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유럽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푸틴이 계속해서 싸우려 한다고 말했고, 이런 푸틴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미국이 안보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요청해왔지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안보를 미국이 보장했다가는 오히려 전쟁에 휘말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해서 이걸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푸틴과 이 평화 협상을 이야기하다가 푸틴이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거부를 하면서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에서는 미국이 안보 우산을 제공하면 젤렌스키도 푸틴과 협상에서 어떤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평화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가 유럽 정상들에게 미국의 안보 보장은 양자 간의 안보 보장,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재정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회담에 참석 못했는데 미국하고 따로 만나나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 2월이었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서명을 위해서 백악관을 찾아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박을 당하고 귀국을 한 적이 있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회담이 끝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트럼프와 길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고 이 유럽 지도자들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넘기는 조건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라는 제안을 지금 트럼프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제안은 러시아가 10년 넘게 부분적으로 점령해왔던 이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회담은 사실상 푸틴의 승리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러시아가 제안한 포괄적인 평화협정 구상만 수용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휴전을 거치지 않고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협정으로 바로 가겠다는 게 푸틴의 의견이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까지는 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사실상 휴전은 안 됐고 도리어 푸틴의 박자에 발을 맞추게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휴전을 안 받아들이면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이번 회담 이후로 이런 압박 카드도 더는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추가 제재나 조건 없이 전쟁을 무기한 지속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얻게 됐다라고 평가했고요. 하하. 워싱턴 포스트 역시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복원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재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라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지도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보통 복잡한 양보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데 기소된 전쟁 범죄자인 푸틴 대통령은 이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레드카펫이 깔린 환영까지 받았다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저 참석만 하면 됐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새롭게 차지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우리 서울 면적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네.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북한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내에서는 일반 병력뿐만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 현상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걸 북한 노동자들을 입국시켜서 해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네. 영국 BBC가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를 탈출한 북한 노동자, 관료, 연구원 같은 여러 사람을 직접 인터뷰를 해봤더니 북한 노동자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했고요. 휴무일은 1년 중에 이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한 노동자는 낮에 자리를 비우고 잠깐 눈을 붙이거나 서서 잠이 들면 관리자들이 때리기도 했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또 다른 노동자는 건설 현장 4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안면이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관리자가 병원을 보내주지 않아서 치료를 제때 못 받기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또 다른 국가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노예라고 불렀다는 주장까지 나왔고요. 예. 또 이 사람들이 받는 보수의 대부분이 충성비라는 명목으로 북한 정부로 송금이 됩니다.
이 노동자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충성비를 제외하고 정말 소액, 아주 조금 남는 개인 급여 역시 도망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러시아 관리회사 쪽에서 귀국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북한 전문가는 이 노동자들은 김정은과 푸틴의 전시 우정에 대한 유산이라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북한은 노동자들을 계속 파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미국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인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수도 한복판에 군인과 군용 차량이 돌아다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현재 이 수도 한복판에 실제로 군용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군인들도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무장한 상태는 아니지만 현지에서는 지금 무장도 가능한 상태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는 범죄자와 노숙자를 몰아내겠다는 이유로 워싱턴시 경찰을 연방 정부에 일단 귀속을 시켜서 연방 정부가 직접 시 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또 약 800명의 컬럼비아 특구 방위군의 동원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군대들이 계속 지금 워싱턴 DC 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나 볼티모어, 오클랜드, 뉴욕, 시카고 같은 도시도 함께 언급을 하면서 이 도시들의 치안에도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만 들으면 미국 치안이 정말 바닥일 것 같은 느낌인데 현지 언론은 트럼프 주장과 달리 워싱턴 DC나 아까 언급했던 대도시들의 강력 범죄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워싱턴 DC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언급됐던 다른 도시들의 시장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도시들에게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 DC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의 흑인 정치인들이 시장을 맡고 있는 도시고요. 하하. 동시에 이 도시들이 속한 주의 주지사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현지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범죄율을 낮추겠다고 주 방위군을 동원하고 워싱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시민은 범죄자는 바로 트럼프다라면서 수십 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율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또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또 다른 시민은 트럼프 조치가 시민과 이주민을 납치하려는 행동과 같다면서 이런 파시스트 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오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병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6월이었죠. 트럼프가 이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를 진압한다는 이유로 LA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었잖아요. 예. 당시에 해병대도 배치가 되고 그때도 권력남용이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DC로 모여서 시위를 펼치고 있고요. 연방 경찰과도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옆 동네에 방위군까지 파병한다고요? 네, 인근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주 방위군 수백 명을 워싱턴에 파병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 인물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방위군은 현재 워싱턴으로 이미 이동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그 규모가 300에서 40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시 경찰 인원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방위군을 추가로 동원하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소속인 워싱턴 DC 시장은 시민들에게 함께 단합해서 진정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걸 전국에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자치정부 역사상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시련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다 같이 거리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미국 대통령과 수도 워싱턴 DC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일본 소식인데 일본이 패전 이후에도 조선인을 대량 학살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고요?
네,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 관계자가 2019년에 러시아 정부의 자료 공개를 요청해서 입수한 이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초까지 사할린 남부 각지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할린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일본군과 경찰, 민간인 자경단이 소련군과의 전투와 혼란 속에서 이 조선인 노동자나 그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벌어졌던 굉장히 우리에게 나쁜 역사입니다. 피해자는 탄광과 벌목장 노동자 혹은 의용대 소속 조선인 같이 다양한 계층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본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은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사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공식적으로 이 사건 전모가 드러난 게 일본이 전쟁에서 진 다음 해였던 1946년에 소련이 직접 조사를 착수하면서부터인데 패전 이후에도 한동안 이런 학살이 벌어졌다는 자료가 추가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근데 전쟁 끝난 후인데 일본군이 왜 조선인들을 이렇게 무참히 살해했을까요? 이 당시에 일본군이 사할린 북서부에서 이 소련군의 공습을 막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조선인 남성이 어떤 그러니까 소련군에 유리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간접 혐의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일본 병사 8명이 이 남성을 총살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 밖에도 무기를 숨긴 장소를 폭로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 또 일본군하고 이제 의용되기 때문에 일본군하고 우리 똑같이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조선인들이 총살을 당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당시 수사 자료는 소련의 시각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조선 측의 시점은 좀 결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은 명백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꾸준히 조사하고 기록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는 뭐 국경일 가운데서도 제일 의미 있고 큰 게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의미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지금은 좀 복잡해지긴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이 김일성, 그러니까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이거는 이제 이례적으로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로 불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김일성이 나중에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지만 1948년 9월에 평양에 들어올 때 이제 소련군 대위 출신이었죠. 국동 88여단. 그때는 사실 국내 지명도로 보면은 거의 뭐 10위권 마지막에 낄 정도로 그 주요 세력은 아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국 연안파, 소련파, 뭐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갑산파 이런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면서 내세운 게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이에요. 그렇죠. 빨치산. 예.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주의의 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조국 광복, 조국 해방은 김일성의 업적이고 나머지 독립운동 역사는 모두 싹 지워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소련군 대위 출신이라는 것도 완전히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광복하면 김일성이고, 그러니까 백두혈통도 김일성이 이제 백두산에서 항일투쟁을 했다. 그리고 그 밀양에서 김정일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사실은 북한 정권의 이제 뿌리가 광복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시 여겼는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이게 조금 의미가 좀 퇴색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긴 보였어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초기에는 이제 김일성 주석 따라하기도 했고 코스프레도 하고 복장이나 외모나.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점차 홀로서기.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김일성주의가 정착된 게 1960년대, 70년 넘어가는 요 정도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뭐 스탈린도 있었고요. 예. 나중엔 막스레닌주의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는 막스레닌주의 서적은 금서가 돼요. 이상하게도. 허허. 읽으려면은 도서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주의로 정착을 시켜놨거든요. 주체 사상. 그렇죠. 그런데 이 지난해 당 중앙 간부학교 개교식을 보면 갑자기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 옆에 막스와 그 엥겔스의 막스 레닌의 사진이 붙습니다. 다시 새롭게? 예,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아직 뭐 초론 단계이긴 합니다만 아마 김일성, 김정일과 다른 자기만의 그러니까 이상하게 김정은 혁명 사상이란 말이 이제 나돌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선대를 좀 지우고 자기를 전면에 부각시키려는 그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어요. 네. 어쨌든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르지만 북한은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렇죠.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6.25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국 해방은 말씀드렸지만은 김일성이 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을 이어지고 김정은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한 정권의 뿌리에 해당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통일민족 개념도 삭제를 지시했고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뭐 남북 관계가 아니라 조한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혼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조한 관계 떠들고 그러지만 이런 얘기들은 북한 내부에는 안 알립니다. 안 알리고 우리가 통일부가 계속 얘기를 해도 북한이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북한 측 파트너가 사라졌거든요. 통일전선부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그 모두 제거해버렸거든요. 아예 기구 자체가 없어졌죠? 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뭐 북한 애국가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북한 애국가의 삼천리도 지워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정말 경천동지할 일을 벌이는데 북한 주민들은 전혀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데올로기적 충돌. 왜냐하면 통일민족 이런 것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94년 7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죽었고 김정일 위원장도 2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했죠. 근데 이제 이걸 지워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체제 경쟁의 실패에 대한 좌절감, 흡수 성일에 대한 우려.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두렵거든요. 네. 남한 체제, 대한민국 체제가. 그렇지만 설명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실제로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한 거는 맞긴 맞아요? 맞죠. 근데 이제 항일 무장투쟁이 1이면 여기 이제 구나 아니면 뭐 2, 30을 더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있긴 있습니다. 기록은. 그러나 그게 일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허구가 한 9는 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역사를 몰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 혁명 역사. 그러니까 김일성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다 역사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대나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시험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10이면 9가 허구니까 사실은 이 일종의 뭐 보여주기식 극장국가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 김일성 역사를 모두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어떤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허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나머지 독립운동은 다 그냥 지워버리고 지급해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그 조국 해방의 날을 계기로 연설을 했다면서요? 이게 또 이제 말씀드렸던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조국 광복하면 김일성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런데 이번 5월 9일이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이제 김주애 데리고 연설을 하는데 5.9절 러시아 전승절이 없으면 8.15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할아버지를 완전히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조국 북한 8.15 때
이제 러시아 하원 의장부터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왔거든요. 예. 왔는데 이제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김일성 이쪽보다는 오로지 북러 밀착, 북러 동맹이다, 영원하다, 이런 건 없다, 앞으로도 간다. 그러니까 러시아 얘기만 잔뜩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을 해서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읽혀지는데, 근데 말씀드렸지만 북한 주민들이 듣기에는 황당하죠. 갑자기 뭐 김일성이 했다고 그러더니 이제 소련, 러시아 얘기만 부각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처음 연설한 것도 특이하지만 그 연설의 내용이 김일성이 아니고 이제 러시아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죠. 뭐 소련군 전몰자를 추모하는 평양 해방탑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일 날 참배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평양에 이제 중공군이 제일 많았었죠. 그 이제 조종 우위탑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련군 전몰자들. 왜냐하면 소련군이 이제 태평양전쟁 마지막에 갑자기 한반도 개입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나진이나 옹기항 이런 쪽으로 이제 상륙을 하면서 교전이 벌어져서 소련군 사상자가 좀 발생을 해요. 이 사람들 전몰자를 이제 그 기념하는 이게 이제 해방탑이라고 그럽니다. 해방탑이라면 다 압니다. 예. 여기도 이제 갔고, 그러니까 이 8.15를 우리를 치면 8.15 때 그 미국 참전 사실만, 미국이 진주한 건, 미군이 진주한 거 이런 것들만 보여주고 미국 중심의 행사를 한 거나 똑같은 거죠. 네. 그만큼 지금 북한군 러시아에 보내고 뭐 기술 협력뿐 아니라 막대한 자금 뭐 지원 등등이 지금 그만큼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북중 관계도 양측이 노력을 하지만 지금 북러 밀착으로 이 상당히 지금 냉각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수출 교역의 95% 이상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지금 이 러시아거든요. 예. 그리고 러시아는 이번에 푸틴 트럼프 만났지만 러시아도 지금 내부가 많이 멍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뭐 30년 만에 최대 재정 적자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지금 러시아 방산업체들은 전쟁 시작과 함께 시장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그 대출을 받도록 강제적인 법안이 지금 통과돼 있어서 전쟁할수록 러시아 경제 전체 은행도 부실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북한이 도와주니까 러시아는 정말 뭐 가뭄의 단비죠. 그러니까 그렇죠. 양측이 밀착을 하고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 명분을 만들려고 아주 뭐 사실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봐야죠. 김정은 정권이.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조연구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